가족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경험담입니다. 고요한 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가볍게 긁는 소리 같더니 이내 누군가 벽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똑똑 똑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엿본 순간 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절망 속에서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아들네 집 화장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시골의 작은 집에서 살아왔죠. 지난달 아들 민준이가 저를 돌봐야겠다며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집도 넓고 부부가 둘 다 맞벌이라 저녁에 어머니라도 계시면 외롭지 않을 거라면서요. 저도 그 말이 싫지 않아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아들네로 올라왔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새로 지은 신도시 아파트라 아주 훤하고 깨끗했습니다.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이고 위층에 침실이 3개 있었죠. 저는 복도 맨 끝, 화장실, 바로 옆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회계사로 일하는데 꼼꼼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제가 온 날부터 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지 말 것. 특히 화장대 위 물건들은 절대 만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시골 늙은이가 얹혀 사는 신세이니 저도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낮에는 집이 텅 비었고 저녁에는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사흘쯤 지났을까요? 제 방 옆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더니 곧이어 누군가 약병 같은 것을 여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수도관 문제거나 길고양이라도 들어왔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만 되면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냥 수도관 소리겠죠.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어머니, 밤늦게 깨어있지 마세요. 저희 집 조용해요. 별일 없으니까요. 그 말투가 꼭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아 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니라고 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부는 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아주 작지만 선명한 노크 소리가 화장실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잠시 후 또다시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도관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낯선 사람이 들어왔나?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고 이웃집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깨울까 했지만 또 예민하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에 귀를 바싹 대고 소리를 들으려 애썼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아주 희미하고 길게 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쉬고 갈라진 떨리는 목소리. 저는 뒷걸음질 치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죠. 1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속삭임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유진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예, 유진아.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유진이는 싸늘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잘 잤는데요. 어머니, 자꾸 헛것 듣지 마세요. 이 집에 귀신은 안 살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렌지 주스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는 바람에 주스가 옷에 튀었는데도 닦을 생각도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유진이는 위층 화장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청소하러 올라가려 하자 유진이가 눈을 부릅뜨며 막아섰습니다. 거긴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이모님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제가 안쓰러워 말을 걸려 하자 유진이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남의 편 드실 것 없어요. 저 아줌마 덜렁대서 제 물건 망가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집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저는 불을 끄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똑똑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화장실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전보다 훨씬 약하고 간헐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력이 다해가는 것처럼요. 떨리는 손으로 문에 귀를 대자 속삭이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가지 마세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죠. 화장실 문은 밖에서 번쩍이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전화해봤자 또 상상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득 경찰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엔 차마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는 길에 동네 반장님을 만나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장님, 아무래도 우리 아들 네 집에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반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갇혀 있다니요? 그 집 엄청 크잖아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사람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요. 반장님은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유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유진아, 위층 화장실 문을 왜 며칠째 잠가 놓는 거니? 유진이는 움찔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수도관이 터져서요. 수리 기사님 오실 때까지 잠가놨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매일 밤 그 안에서 사람 소리를 듣는데. 유진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정 무서우시면 그냥 시골로 내려가세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2시를 가리키자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곧 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지구대에 전화했습니다. 네, 어머님, 진정하시고 주소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분 후
문 밖에서 조용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젊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몇 가지를 묻고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어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문틈을 비춰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부숴야겠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을 모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갑고 역한 습기가 뿜어져 나와 모두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화장실 안을 비추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어둡고 축축한 화장실 구석에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목은 낡은 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무언가 속삭이려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모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경찰관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만지지 마세요.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몸을 숙여 맥박을 확인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쏟으며 온몸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부축을 받아 나오는 이모님은 뼈만 앙상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맨발의 옷은 세제 거품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주방에서 저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건강한 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구급차가 이모님을 싣고 떠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거실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유진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경찰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댁이 이 집 주인입니까? 유진이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댁의 집 화장실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유진이는 몸이 굳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며칠 밤 내내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유진이는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갇혀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댁의 가사도우미가 현재 탈진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감금 혐의가 의심됩니다. 유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줌마가 제 비싼 향수병을 깨뜨려서 겁만 주려고 문을 잠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저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경찰관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게 불법이라는 건 아십니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순하고 상냥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저는 동정심과 공포심이 뒤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은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 와 있고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화장실에 갇혀서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어.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그랬어? 유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랬어. 내 향수병을 깼잖아. 얼마나 비싼 건데. 너무 화가 나서.
민준이는 제 귀를 의심하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유진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서는 한치의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죠.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뒤 유진이를 조사해야겠다며 연행했습니다. 민준이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이를 데리고 떠나자 집은 낯설 만큼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여전히 파손된 자국이 남은 화장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지난 몇 밤 동안 들려왔던 노크 소리와 속삭임을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제 직감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며칠만 더 침묵했다면 이모님은 정말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추가 진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모님은 의식을 찾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쇠약하지만 위기는 넘겼다는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모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주름진 얼굴에 눈은 퀭했습니다. 저를 보자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크게 소리라도 지르시지. 이모님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질렀죠. 하지만 유진 씨가 들으면 또 때릴까봐 무서워서 벽만 두드렸어요. 매일 밤 누군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면서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구조신호였다니. 차가운 화장실에 갇힌 힘없는 노인이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며 필사적으로 보낸 신호였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 그냥 아내가 성격이 좀 예민한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은.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구했다는 거야. 집에 돌아온 후에도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진이의 휴대폰에서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줌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감히 내 물건을 건드려? 그 문자는 유진이의 행동이 우발적이 아닌 고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이모님은 퇴원하여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가셨고 유진이는 구속되었습니다. 집은 저와 아들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의 흔적을 지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벽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때로 온화한 겉모습 뒤에 소름 끼치는 어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모님을 바라보던 유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주인과 고용인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경멸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만약 그날 밤 제게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원치 않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을 알았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야. 이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달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몽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와 아들은 두 번 다시 이전처럼 무심하게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침묵의 대가는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이었고 연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이 늙은 어미가 그 어둠 속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은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 소리는 간데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죠. 민준이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퀭한 눈으로 매일 밤 노크 소리가 들려왔던 화장실 근처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깰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죽을 끓이고 집을 청소하며 밤마다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경찰서에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저는 현관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그날따라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스산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이 소식 있니? 아들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전부 자백했대요, 엄마. 사흘 동안 이모님을 가둬놓고 물만 딱 한 번 넣어줬다고요. 이모님이 약해지는 걸 보고 겁이 나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자물쇠가 고장나서 안 열렸다고 변명하더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든 그 행동은 범죄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며 제 아들과 밥을 먹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제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양심이에요. 밉고 불쌍하고 또 무서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진실을 마주해야만 사람은 변할 기회를 얻는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저는 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진이는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유진이를 사랑했고 결혼했죠. 이제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흘 후 이모님이 완전히 회복되어 저와 민준이는 추가 진술을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모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우리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과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네요. 저는 서둘러 이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하늘의 은혜인걸요. 이모님은 창밖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물건을 아끼는 건 알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물건을 깬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이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해야겠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거니? 네, 엄마. 약한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가족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야만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진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둘이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민준이가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들의 마음속에도 과거의 편린이 조금은 남아 있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소름 끼치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이제는 새 자물쇠로 바뀐 화장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모님이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이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국화꽃 한 다발을 든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박선희 여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해서요. 그녀는 제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겉에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선희 씨께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죠. 저는 감동했지만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시면 제 동생이 무척 서운해할 겁니다. 사모님은 은인이라고,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둠 속에서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약간의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죠. 평생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사모님과 아드님께 평안히 깃들기를 빕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빨리 깨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쪽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고 현관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유진이는 몹시 야위었고 눈밑은 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두려움과 회한이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향수병을 깬 게 아니야. 사람 목숨을 물건보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지. 어떤 잘못은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단다. 유진이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그저 어머니께 용서의 말 한마디라도 들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계속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운 화장실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이모님의 모습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잊지는 못할 거다. 내 죄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제게는 한때 찬란했던 한 인생의 마침표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와서 사과하고 갔다. 원망도 말고 동정하지도 마라. 그저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만 건강해지시면 좋겠어요. 유진이는 법의 심판에 맡길 거예요.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겁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도 선의와 믿음을 발견하는 깨달음과 인과응보의 페이지로 말입니다. 유진이의 재판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비가 올 듯 흐렸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와 민준이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법정하는 서류 냄새와 사람들의 숨결로 답답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유진이는 너무 말라서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수의를 입고 떨며 걷는 옛 며느리의 모습에 제 마음은 안타까움과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자 법정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고의로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힘없이 울렸지만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논고를 낭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죠. 피고인 최유진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3일간 불법 감금하여 심각한 건강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모님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를 보았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보였을 뿐입니다. 다음은 민준이가 증인으로 나설 차례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걸어나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남편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전 아내의 감형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며칠간 침묵했던 것은 제 잘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믿었다면, 만약 제가 이모님의 구조 요청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로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죄와 자신의 뒤늦은 대처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져야 하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마침내 재판부는 유진이에게 불법 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함께 이모님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선고를 듣자 유진이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이모님은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건 원치 않았지만 법은 법이니까요. 란더. 저는 유진이에게 다가가 한때 제게 상처를 주었던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마라.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렴. 사람이 왜 분노 때문에 인간성을 버리게 되는지. 유진이는 저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인생에서 너무 늦게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민준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하늘의 긴 한숨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믿음까지 잃지는 마라.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그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이모님의 회복을 돕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이모님의 월세방에 들러 먹을 것을 사다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이모님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이모님이 저를 현관으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민준 씨가 저를 돕는 게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두 분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드님의 영혼도 구한 거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고통이 사람에게 인간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법이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겠지요. 다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을 뿐입니다. 한 달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유진이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밤 경전을 읽으며 재판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어두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만약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갈 날이 온다면 어머니를 찾아뵙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것이 비인지 제 눈물인지 모를 만큼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겠지요. 어느 날 민준이가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어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현관 밖에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온몸에 닭살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을 켜고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람에 흔들린 빨래, 건조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장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손잡이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갇혀 있지 않아. 괜찮아.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늙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경험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가 저를 이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모님은 많이 건강해지셔서 혈색도 좋았고 미소도 온화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유진 씨가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돕는다고 들었어요. 아마 정말로 뉘우치고 있나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자유를 잃어봐야 사람은 선량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나 봅니다. 우리 세 사람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노란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곁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오랜 풍파 끝에 찾아온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우든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 단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자신에게 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유진이의 편지를 읽은 후 제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유진이가 언급했던 오래된 친구라는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며 왜 유진이에게 그런 마취제를 맡겼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밥을 짓고 있을 때 민준이가 심각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들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편지에
친구가 물건을 팔기 전에 잠시 맡아달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예전에 유진이에게 혜진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화장품 수입 판매를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혜진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럼 그 친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이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유진이는 그저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인물일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아들은 한층 더 성장했나 봅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유진이가 체포된 후 남겨두고 간 낡은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미처 삭제되지 않은 몇 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화 내용을 보고 저와 아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혜진, 물건 맡겼으니까 절대 궁금해하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마. 그냥 며칠만 잘 보관해줘. 유진, 근데 이게 뭔데 그래? 혜진, 그냥 미용 제품이야. 묻지 마. 열면 너만 피곤해져. 저는 메시지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경찰에 알려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 어떤 조직과 연관된 일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저와 아들은 경찰서로 가히 모든 정보를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내용을 접수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가라앉은 줄 알았던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밀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는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준 씨, 확인 결과 아내분의 친구인 혜진이라는 여성은 2년 전부터 불법 마취제 및 수면제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아내분을 이용해 물건을 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실제 범죄 조직의 계획과 얽힌 결과였다니. 그날 저녁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가 아들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유진이가 잘못했지만 어쩌면 그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단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저한테 숨겼다는 걸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둘 다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심까지 막을 수는 없단다. 중요한 건 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2주 후 경찰은 혜진의 행방을 찾아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녀는 지방에서 가명으로 숨어 살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경악했고 민준이는 차가운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교도소에 유진이의 특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덜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이를 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민준이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물으러 왔어. 유진이는 파르르 떨며 입술이 새하얘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죠. 혜진이는 대학교 친구예요. 예전부터 수입 화장품을 팔았고 결혼한 후에도 연락하고 지냈어요. 최근에 액체가 든 병 몇 개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샘플 향수라고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그걸 깨뜨렸을 때 냄새가 너무 독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워서 혜진이에게 전화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너무 겁이 났어요. 연루될까봐 무서워서 이모님을 가둔 거예요. 그냥 겁만 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매인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넣은 거야.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흩날리는 빗방울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사랑과 분노, 고통이 뒤섞인 세상 어떤 남자도 겪고 싶지 않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준이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같아요. 무관심과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이성을 잃은 분노에 대한 대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선택했잖니.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개 돌리고 사는데. 며칠 후 경찰은 혜진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문이 두려워 유진이에게 마취제를 맡겼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유진이는 그것이 불법 약물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죠. 이 소식이 교도소에 전해지자 유진이는 감형을 고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의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차분했죠. 민준 씨, 저를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용서받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취사반 일을 자원했어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칼을 잡을 때마다 이모님을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되새기면서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맛있는 밥 한 끼를 짓는 아주 평범하고 선한 일을 하며 죗값을 치를 생각이에요.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을 잃었던 한 여인이 이제야 돌아올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의 남은 인생은 교도소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러브.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서서 지붕 위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남은 희미한 균열이 보였죠. 문득 예전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똑똑똑 벽을 두드리던 희미한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 노크 소리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들을 깨웠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모든 외침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깨우는 종소리라는 것을요. 혜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어떤 상처는 판결문 하나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모님과 민준이 그리고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작은 바람에도 옥신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교도소 교도관입니다. 최유진 수감자가 편지와 함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여사님과 이모님을 교도소로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요.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물뿌리개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민준이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가 엄마랑 이모님을 만나고 싶대. 그날 저녁 저와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분노와 연민, 과거의 상처와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같이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 피할 이유가 없죠. 아마 이게 제가 과거를 마주하는 마지막 일이 될 겁니다. 일요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초가을 햇살은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스산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교도소는 철조망이 햇빛에 번쩍였고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재판날처럼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여윈 몸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오셨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모님은 조용히 앉아 손을 떨었고 민준이는 그저 침묵 속에서 전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자리에 앉아 수의 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봉투를 꺼내 이모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모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지난 몇 달간 취사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 전부입니다. 가족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더해서 이 돈으로 이모님이 작은 식당이라도 여시는데 보태고 싶어요. 예전에 아침 식사 파는 가게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모님은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져보더니 조용히 다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요. 난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앞으로 착하게 사는 모습,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곳에 들어와 매일 아침 창살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단 1분만이라도 제가 더 침착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화장실에 갇혔던 노인, 죄의 무게에 짓눌린 젊은 여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늙은 어미. 우리 세 사람은 그날 밤의 비극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다른 종이를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남은 예금 전부를 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예요. 제가 달리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유진이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망을 거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민이었습니다. 이모님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나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러니 더는 그 짐을 지고 살지 말아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나는 그걸로 기쁠 거예요. 유진이는 책상 위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양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너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단다. 유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30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게는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이모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사모님.
평생 저 아이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저 눈빛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신께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민준이는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갈 때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모님 식당 여시는 거 도와드려야겠어요. 유진이가 원했던 일을 제가 대신 이뤄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하렴. 네가 그러면 유진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리고 2달 후 동네 시장 한 구석에 평안국밥이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님이 주방을 맡고 저는 채소를 다듬고 민준이는 가게 관리를 도왔습니다. 개업식 날 이모님은 수십 년은 젊어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게 옆에는 민준이가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길 잃었던 모든 이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그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난한 이웃도 지나가던 행인도 모두 자리에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던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참 좋네요. 누가 지으셨어요? 이모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뽀얀 국밥, 김 너머로 모든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교도소에서 온 짧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유진이의 편지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날 첫 번째로 먹을 음식은 그곳의 국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으로 어머니와 이모님께 국밥을 끓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음이 저려왔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만 그 덕분에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밤이 되어 현관에 부는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저는 길 건너 식당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귓가에는 그날 밤에 똑똑똑 소리가 다시 울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적인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고동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악몽은 지나갔고 이제는 밝게 빛나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남았다. 평안국밥이 문을 연 후 우리 세 사람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도마 소리, 국 끓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국밥집은 마치 오랜 폭풍 후 끝에 모두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가 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이모님을 돌봐드렸던 간호사 솜이라고 합니다. 이모님께서 가게 여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이모님은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세상에, 솜이 양이잖아. 그때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지. 어서 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게. 솜이 씨는 자리에 앉아 온화한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서 테이블을 닦던 민준이가 그녀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인데 저는 민준이의 시선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는 다른 깊고 낯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미소 짓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소미 씨는 국밥을 먹으며 이모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국밥이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가게는 나누기 위해 연 곳이니 누구든 오면 다 가족이지. 언제든 편하게 오게. 그날 이후 소미 씨는 정말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 번도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그녀가 이모님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게 주인과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소미 씨가 가게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미 씨는 왜 간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소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우물처럼 깊은 무언가가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민준이는 말이 없었지만 저는 아들의 눈이 유난히 빛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소미 씨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무료 노인 요양원을 여는 게 꿈이래요. 정말 가치 있는 일 같아요. 저는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렴. 내 인생은 충분히 아팠으니 이제는 좋은 일을 위해 살아가렴. 민준이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후 소미 씨는 가게에 더욱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이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죠. 어느 날 저는 소미 씨가 이모님을 부축하며 목도리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롭고 밝았습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앉아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소미 씨는 바깥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 씨, 제 과거가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제 아내는 죄를 지었고 어머니는 저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어요. 평생 그 그림자를 지고 살아야 할까봐 두려워요. 소미 씨는 창밖의 비를 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는 거죠. 저는 민준 씨의 과거가 두렵지 않아요. 다만 민준 씨가 그 과거에 발목 잡힐까봐 그게 걱정될 뿐이에요. 그 말에 주방에 있던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깊은 트라우마에서 꺼내줄 만큼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준이는 소미 씨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약속의 말을 나누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몇 주 후 평안 국밥은 손님들로 더욱 붐볐습니다. 맛있는 국밥 때문에, 이모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소미 씨의 미소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에게나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위안을 주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모님이 짓궂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우리 민준이랑 소미 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감동을 숨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둬야죠. 그날 점심 민준이가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가게를 조금 고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소미 씨 아이디어인데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렴,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저녁, 가게 정리가 끝난 후 소미 씨가 제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게 덕분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손님들은 이모님께 그날 밤의 노크 소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누구도 절망 속에서 외치게 만들지 말자고 다짐하게 된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밤의 노크 소리, 그 세 단어는 여전히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방식이다. 그날 밤 민준이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빛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소미 씨가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해줬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처럼 따스함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해의 폭풍우가 모든 믿음을 앗아간 줄 알았는데 폐허 속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태어난 평안 국밥은 이제 길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죠. 저는 스웨터를 껴입고 현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이와 소미, 그리고 이모님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뜨끈한 국밥 냄새와 어우러져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고 생각한 순간 우체부가 문 앞에 멈춰 서서 교도소 직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왼쪽 귀퉁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어머니와 민준 씨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유진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이모님은 하던 일을 멈췄고 소미는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다가와 굳은 얼굴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저도 아들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읽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오늘 제 만기 출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도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거라는, 평생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님이 평안 국밥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국밥 그릇 옆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이모님이 저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글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날 밤 이모님이 향수병을 깼을 때 저는 문만 잠시 잠가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급히 되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실수로 깨뜨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격분하며 협박했습니다. 너 만약 입이라도 번긋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부가 고통받게 될 거야. 그녀가 떠나고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고
모든 것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이모님이 저를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며 그냥 겁만 주고 내일 아침에 열어주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듣고 문을 열려고 했을 땐 정말로 자물쇠가 고장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감옥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출소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방의 한 노인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모님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돌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제 죄를 씻을 생각입니다. 다시 만나뵐 면목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어머니께서 그곳을 지나실 일이 있다면 인혜원이라는 곳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기적과 같을 겁니다. 편지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모님께서 국밥 한 그릇을 드실 때 한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게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현관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모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옳은 길을 택했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야. 민준이는 여전히 굳은 채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를 유배 보낸 거잖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방식이란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며칠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소미는 조용히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지 않을래요? 만약 저였다면 누군가 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 주길 바랄 것 같아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이모님은 버스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보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참으로 긴 길을 돌아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우리는 인혜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작은 집은 붉은 기와를 얹고 있었고 마당은 나무 그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우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아, 유진 씨요? 지금 뒤쪽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계세요. 유진이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밀가루가 묻은 손. 우리를 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해냈구나, 유진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민준 씨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모님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야위었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일어나렴.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구나. 민준이가 다가와 놨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도망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 유진이는
민준이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다만 더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당신처럼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때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쏟아져 들어와 모두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고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사모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선한 길을 향하면 아무리 어두웠어도 다시 밝아지나 봐요. 그날 밤에 똑똑똑 소리가 결국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나 봐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그 노크 소리는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깨우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앞자리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저녁 노을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인해원에서 계속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은 새벽이면 안개가 자욱했고 먼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외로운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들을 돌보며 마치 자신의 낡은 영혼을 닦아내듯 조용하고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불을 지펴 죽을 쏘고 바닥을 닦고 노인들을 부축해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센터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아꼈고 유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음식은 따뜻했고 미소는 편안함을 주었죠. 하지만 유진이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에 똑똑똑 소리. 어느 날 오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센터에 새로운 노인 3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70대 후반의 강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유진이는 할아버지의 팔목에 남은 길고 낡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마치 족쇄에 채였던 자국 같았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프냐고? 아픈 것보다 더했지. 이젠 익숙해졌지만. 그 말에 유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여러 번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유진이가 막 잠이 들려던 순간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젖은 바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고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똑똑똑, 작지만 단호한 3번의 노크 소리. 유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는 심호흡을 하고 손전등을 쥔 채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사람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 문 잠가. 못 들어오게 해.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악몽을 꾸셨어요? 여긴 안전해요.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자네는 몰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뺏을 거야. 관광지를 만든다고 노인들을 다른 데로 쫓아낸대. 내가 다 들었어. 유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센터 원장이 누군가와 시설 이전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몰래 서류를 확인했고 역시나 급하게 서명된 재개발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센터는 2주 안에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훨씬 열악한 임시시설로 옮겨질 계획이었죠. 유진이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르신들이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원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건 위에서 결정된 일이야. 이 땅은 곧 매각될 예정이거든.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새 시설은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마. 그들은 그저 이 땅이 빨리 비워지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아궁이의 불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돈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또 다른 악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저 모습을 바꿀 뿐이었죠.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지방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장이 땅을 넘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상세히 적었죠. 이 일로 직장을 잃거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원장은 토지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발칵 뒤집혔고 노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진이를 제보자로 의심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우물가에서 수건을 빨고 있을 때 강씨 할아버지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큰일을 했어. 수십 명의 노인들을 쫓겨날 위기에서 구한 거야. 유진이는 빨개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마 제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에서 새로운 책임자가 파견되었고 센터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게 보수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유진이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눈물 젖은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안 국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그리고 이모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가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진정으로 살아 숨쉰 첫날일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게 손님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날 밤에 똑똑똑 소리가, 이제는 낡은 지붕을 고치는 망치 소리가,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마음 소리가 되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생 동안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유진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살려주세요 라는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들렸죠. 먼 곳 평안 국밥에서 저와 이모님은 열흘 만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모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마음의 빚을 다 갚았나 보네요. 사모님, 이제야 정말 평안을 찾았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더니 낮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긴 폭풍우 끝에 남은 마지막 불씨처럼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편지를 접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의 노크 소리는 마침내 생명의 심장 박동 소리가 되었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 우리의 삶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평안국밥은 이제 맛있는 국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날 밤의 노크 소리가 주는 교훈을 들으며 양심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민준이와 소미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가게에서 소박하게 열렸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근심 없는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미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 잘 챙기고 이모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이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착하게만 살면 그걸로 족하다. 결혼식 후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안 국밥 분점을 2군데 더 내고 싶어요.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들을 돕는데 쓸 생각이에요. 유진이가 했던 약속이 편지 한 장으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렴,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단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소미는 부지를 알아보고 이모님은 연로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내 국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간성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야. 연말의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2번째 분점을 열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람에 깃발이 펄럭였고 개업 첫날 무료 국밥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민준이가 감사 인사를 하던 바로 그때 갈색 옷에 삿갓을 쓴 한 여인이 조용히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느린 걸음,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맑게 빛나는 눈빛.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기 유진이에요. 제가 돌아본 곳에는 정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선한 인상만이 남아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와 떨리는 2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유진이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분점 여신 것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제가 센터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선물입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이럴 필요 없어요. 유진이는 제 아들을 보며 지쳤지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무릎 꿇어야 해요. 어머니와 이모님, 그리고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2 손으로 불꽃을 받치고 있는 모양의 작은 목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태어난다. 주인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상을 만지며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니?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센터에 목공일을 하시는 할아버지께 부탁해서 매일 조금씩 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불꽃은 부엌의 불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불을 붙여주기만 한다면 꺼지지 않는 사람 마음의 불꽃이라고 하셨어요. 이모님이 다가와 유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참 감동을 받는다. 과거에 나는 살려달라고 벽을 두드렸는데 오늘은 네가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는구나. 유진이는 이모님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고통의 절규가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개업식은 기이한 상봉의 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죄를 지었던 자는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였던 자는 팔을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이틀간 머물며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친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돕고 입버릇처럼 숨 쉬는 동안은 좋은 일을 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저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꿈에서 그날의 노크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면 제가 가장 먼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알림 소리 같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아이가 아니야, 유진아. 너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녀는 달빛 아래 빛나는 눈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문 밖에서나마 돌아올 자리를 남겨주셔서요. 다음 날 새벽, 유진이는 작별 인사 없이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제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끓인 국밥 드시러 오세요. 가게 이름은 열린 문 국밥입니다. 저는 쪽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린 문 국밥. 그 이름은 그녀가 걸어온 길고 험난했던 속죄의 여정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가 한산해지자 민준이는 유진이가 선물한 조각상을 벽에 걸었습니다. 가게의 한가운데 햇살을 받은 나무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이모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노크 소리가 결국 조각상을 깎는 망치 소리가 되었구나. 사람은 참 신기해.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니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햇살 아래 빛나는 작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속에서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름 끼치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착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연말의 어느 날 오후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평안 국밥은 보수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목각상은 가게 중앙에 걸렸고 그 아래에는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진다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폭풍 같던 날들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지만 이제는 아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인생에 감사하는 날이라며 조촐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모님과 저, 민준이와 소미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밥 끓는 소리와 구수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가장 어두웠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울려 퍼지던 똑똑똑 소리. 이제야 저는 감사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채소 그릇을 내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을 과거와 작별하는 날로 삼읍시다. 두려움과 악과 헤어지고 내일부터는 오직 선한 것만 남기자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배신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무심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없는 사랑은 나약함일 뿐이라는 걸요. 소미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법이지. 주방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불꽃 조각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란 조명빛에 목각상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옳은 길을 택했어. 그 아이는 이제 여기에 돌아올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돌아왔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제 국밥 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거 아세요? 저쪽 열린 문 국밥 손님들이 사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유진이가 국밥을 낼 때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라고 말한다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쳤지만 세상은 그 아이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은 그 아이에게 관용을 가르쳤고 그 아이는 우리에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쳐줬지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고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소미 그리고 이모님을 보았습니다. 세 세대, 세 개의 다른 인생이 마치 인과응보의 윤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결국 교훈으로 남는 법입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생강차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가족의 의미를 영영 몰랐을 겁니다. 이 평안 국밥의 불을 영원히 밝혀 맛있는 국밥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와 이모님도 잔을 들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득했던 이야기에 발을 들여 오늘 이렇게 웃음 속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현관밖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모님은 불꽃 조각상을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듯 말했습니다. 유진아, 듣고 있다면 안심하렴. 내 마음의 빚은 다 갚았으니 남은 몫은 우리가 대신해서 잘 살아갈게.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먼 곳에서 아마 유진이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고 있겠지요. 그리고 국자로 국물을 뜰 때마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있겠지요. 밤이 깊어지고 가게의 불이 꺼지자 노란 불빛만이 조각상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벽에서 작게 똑똑 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믿음, 그리고 부활을 알리는 희망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은 달빛이 길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주방에서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바람이 차요. 감기 드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온화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괜찮아요. 날이 추워야 마음이 따뜻한 줄 알죠. 저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불꽃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빛에 환하게 빛나는 조각상이 가게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모든 후회와 두려움, 고통은 진실과 인간애로 깨끗이 씻겨나갔습니다. 평안 국밥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국밥 연기는 피어오르고 손님들은 찾아오고 웃음소리는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단순히 부엌의 온기가 아닌 사람 마음의 온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빛으로 걸어나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작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현명하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